네, 잘 쉬셨죠? 자, 이제 마지막 시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동 중독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한 가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행동 중독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지 않을 테니까. 자, 행동 중독 중에 첫 번째 도박 중독. 도박 중독.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걸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운을 걸고 내기를 거는 거예요. 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존재했다. 아주 오래된 것이다. 자, 이 도박 중독의 사행사 카지노가 있고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소싸움, 7가지가 있다. 복권도 도박이군요. 그렇죠. 복권도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권이 잘 당첨될까? 음모론도 있지만 워낙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워낙 많이 사기 때문에. 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워낙 많이 산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잘 된다. 뭐 1등 당첨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이 봤을 테니까. 네. 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라인 사행성 도박이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워졌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죠. 요즘 청소년들이 부쩍 도박 중독에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기가 또는 돈을 걸기가 쉬워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도박 중독의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사교성 도박자. 처음에는 뭐야 재미로 이제. 근데 이 재미로 하다 약간 이제 위험을 물어쓰고 이제 위험 수준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게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게 있고 완전히 병적으로 이제 되어지는 그런 단계 사교, 위험, 문제, 그 다음에 병적 이렇게 도박 중독의 4단계가 있다. 요즘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주식에 2030 세대들이 지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주식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어떨까요? 물론 뭐 건전한 주식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과연 괜찮을까요?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독에서 아까도 나왔지만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서 중독은 아니잖아요. 근데 과다 사용이 되겠고 특별히 금단과 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을 때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제 우리 이것을 인터넷 및 인터넷 중독 혹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한다. 뭐 스마트폰 누구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가 된다. 그럼 스마트폰 중독을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된다. 인터넷 강국인 만큼 인터넷 중독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인데 인터넷 중독에 오히려 취약하다. 왜? 인터넷 너무 잘 되니까. 네. 자,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어졌고, DSM-5 이런 데 DSM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미 스마트폰 중독은 뭐 네, 심각하죠. 예. 스마트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엄지손가락, 지난번에도 해봤지만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서 아프면 스마트폰 중독의 확률이 높다. 이 목, 거북목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목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다. 사실 뭐 스마트폰 중독은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도 그냥 울만 하면 그냥 바로 스마트폰 뭐 영상 보여주니까 스마트폰 중독이나 뭐 유튜브 중독 어떨까요? 유튜브 중독. 지금 젊은 층들은 거의 뭐 유튜브로 모든 걸 다 보죠. SNS 중독. 하이퍼 퍼스널 이론이라고 하는데 SNS 상에서의 상호작용이 현실에서의 상호작용보다 오히려 당사가 간 관계가 친밀할 수 있다. 그 말은 만나서 뭔가 하는 것보다도 SNS 상으로 그냥 이렇게 카톡으로 메신저를 통해서 오히려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편하다. 편할 수 있어요. 예, 편할 수 있어요. 같은 집안에 있는데 뭐 아빠와 딸이 아빠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아들이 카톡상으로 뭐 대화를 주고받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중독자와 그 중독 행동을 같이 하는 다른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유대감이 중독 행동을 유지하고 중단시키기 어렵게 한 위험 요인일 수도 있다. 그게 SNS상에 오히려 더 중독 행동을 유지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 중독 및 관계 중독. 자, 이거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대표적인 행동이 사랑 및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근데 로맨틱한 사랑 및 관계도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중독이 많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체 및 정서적 의존과 갈망, 재발과 내성,
금단 증상과 같은 기본적인 중독의 증상을 보입니다. 또한 중독과 관련되는 영역과 더불어 도파민 경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성중독은 앞으로도 다루게 될 것이고, 관계 중독. 사실 이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중독보다는 이제 또 다른 분야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어서, 뭐 이거는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좀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게 수업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또 토론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죠. 여러분, 관계 중독. 옛날 같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옛날 같으면 너무 그 사람의 의존적이 되는, 중독은 전형적으로 의존적이라고 했죠. 너무 의존적이 되어지는 거. 누군가 반드시 필요한 거. 관계 속에서만 자신이 안정되어지고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는 거.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도저히 뭐 견딜 수 없는 거. 사실 이게 뭐, 이게 이제 중요하게 의존이 된다는 거잖아요. 신체 및 정서적으로 의존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관계가 왜 중요하지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성관계는요, 단순히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영과 혼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여러분 친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친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밀감이 생긴다는 것은 엄청난 그 친밀감 속에서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이제 매이게 됩니다. 엮이게 된다? 매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딱 종속되어져 버려요. 종속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신체 및 정서적 의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성중독은 최근에서야 중독 행동으로 다루고 접근하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섹스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성행동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섹스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뭐, 뭐 단순히 포르노 사이트 뭐 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워낙 이게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워낙 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이미 돼버렸죠. 이미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도 중독에 안 걸린다 아니라 어른들도
분명히 중독에 걸리지만 어른들이 덜 걸리는 것은 그나마 이미 어떤 행동의 패턴이 어떤 뇌가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청소년들 아직도 이 섭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직까지도 중독으로 가기에 훨씬 더 어른보다 쉬운 것입니다. 아직까지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 시기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정말 이 뇌가 굉장히 활성화돼 버리니까 또 본능이잖아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식욕과 성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앞으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앞으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어떤 시대보다도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는 정말 성에 대해서는 정말 뭐 우리가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건 있겠나마는 뭐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뭐 그런 걸 그런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로 오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자, 기타 행동 중독에 이제 이일 중독. 끊임없이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일에 대한 강박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 일 중독. 진짜 일 중독이야. 당신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 중독. 사실 일 중독도 일견 좋아 보이지만 좀 좋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독이에요. 좋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음식 중독. 맛있는 음식을 향한 갈망, 즉 중독 가능성이 음식 중독이에요? 그럼요. 척도로는 음식 중독 척도가 있고 일반 중독성과 같이 도파민 회로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굉장히 도파민이 활성화되니까. 쇼핑 중독. 요즘에 이제 그 홈쇼핑 때문에 쇼핑 중독에 이제 많이 또 대두가 되고 있죠. 강박적 구매 장애라고 합니다. 이건 쇼핑 중독을. 강박적으로 홈쇼핑에 하면 뭐가 꼭 사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도 그래요. 이게 막 사야 될 것들만 사실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사고 싶고 그렇죠. 예. 현대 사회와 문화 그리고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새로운 중독 문제인데 오늘날 쇼핑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상적 자아 정체성을 표현해 이게 자아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쇼핑에 사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은 6.6%가 쇼핑 중독이고 대학생은 13.5%가 강박적 구매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은 아니고 강박적 구매자라는 거. 뭔가 싼 거만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이따 사놓고 보는 거. 뭐 대표적으로 뭐 그 러닝머신 그리고 자전거 이런 것들을 집안에 두고 그냥 옷걸이로 쓴다. 뭐 웬만한 집에는 다 그 러닝머신이 있지만
옷걸이를 쓴다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도 그런데. 성인 6.6%가 쇼핑 중독이다. 대학생의 13.5%가 강박적 구매자다. 하하. 오늘날 이제 나온 이 쇼핑 중독. 사실 여러분 어떤 내가 사고 싶은 것을 홈쇼핑에 탁 구매해서 도착할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예. 사실 그 기쁨이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중독이 일어나는 거죠. 기타 행동 중에 운동 중독.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행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행복과 웰빙을 위한 여가 시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 중독. 뭐 운동 안 하면 뭐 또 이렇게 운동 중독. 운동 중독도 꽤 많아요. 긍정적 측면을 본다면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증가시키며 삶의 질 개선 및 자신감을 형성시키는 좋은 점도 있는데 부정적 측면을 본다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직장 및 가정 등의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단치, 금단 증상을 경험한다.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금단 증상을 경험한다. 또 운동에 대한 통제 상실로 인해 심리적 안정 및 웰빙의 저하와 사회적 갈등이랑 주관적 안정감의 저하도 발생한다. 일단 꼭 운동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오히려 이것이 운동해야지 당연히. 근데 오히려 이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운동 중독. 자, 평가 및 진단. 정확한 평가와 진단은 치료의 성공의 핵심 요인인데 평가는 중독 증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먼저 선별하고 진단하고 사정한다. 선별, 진단, 사정. 선별. 중독 내담자에게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선별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이 사람이 중독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또 내담자의 심리 욕구와 성격 특성 등 치료적 과정의 개요를 구상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선별 검사는 중독 문제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원 자료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자는 선별 과정을 통해 촉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 및 즉각적인 개입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걸 선별이라고 한다. 다음에 실제로 해봐야 되니까 일단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단. 내담자의 중독 양상에 대한 특정 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진단명을 부여하는 과정. 진단에서 이름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분류 체계가 바로 DSM-5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표랑 국제질병분류법 이런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이제 DSM-5에 주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신경발달장애, 조현병, 양극성 우울장애, 불안장애, 성기능 수면 배설, 급식 쭉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 사람이 이러한 장애다라고 진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물질로 유발된 장애의 세 가지 유형으로 보면 물질 중독, 물질 금단, 물질 약물 유발성 정신장애 등이 있다. 그래서 물질 관련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아편, 진정제, 수면제, 흥분제, 환각제, 기타 흥분 환각제 등이 포함되며 각 물질별로 개별 진단된다. 비물질 관련 장애로는 도박 장애가 명시되어져 있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 상태 부분에 인터넷 게임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이 기술되어져 있다. 이제 점점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구되어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국제질병분류법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에 의한 분류와
증후군에 의한 분류, 개별적으로 진단. 그러니까 증후군에 대한 분류는 급성 중독, 해로운 사용, 의존 증후군으로 진단한다. 그러니까 금단 상태, 정신병적 상태, 기억상실 증후군, 잔류성 및 지발성 정신병적 장애, 그 다음에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특정 불능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이 포함되어진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져 있다. 사정은 내담자가 지닌 중독 문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중독 증상의 범위 및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증상의 기간 및 심각성 정도가 어떠한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사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사정 단계에서는 이제 심각성 정도, 또 증상의 기간 이런 거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선별 및 진단 과정에서 수입된 정보를 보완하고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 사정은 뭐 중독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다른 상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계획을 적합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사정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중독 상담자에 의해서 이 과정은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강점, 욕구, 취약성, 개입의 우선순위 등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사정의 방법은 상담자는 개별 면담 및 내담자의 주변인들의 보고에서 얻어진 정보를 활용한다. 개별 면담을 통해 기존의 정보를 보완하고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게 된다. 중독 내담자의 주변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내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보충할 수 있다. 또 내담자의 정상을 간과하거나 과소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죠, 정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통하여서 사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사정의 내용은 의뢰 사항, 치료 결정 계기 파악, 중독 물질 사용 패턴 혹은 중독 행동 유형, 치료 내력 및 동기 수준 평가, 신체적 건강 관련 배경 정보, 정신건강 문제 관련 정보, 개인력 및 가족력, 법적인 문제, 직업적 및 재정적 상황, 치료 계획. 여기 여러분 이 재정적 상황도 꼭 고려돼야 될 부분이에요. 뭐 다음에 넘어갈까요? 치료 계획 수 이런 것들이 바로 사정의 내용이다. 평가 도구로는 선별 도구,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미안합니다. 이거 끝내야 되니까. 선별 도구, 목적, 중독 문제의 유무 확인, 주의사항으로는 진단이나 사정을 위한 도구로 혼동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임상 현장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선별 도구로는 약물 중독 선별 도구, 알코올 중독 선별 도구로는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해서 음주 문제 위험 있는 성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유용하고, 담배 중독 선별 도구, 니코틴 의존도 자가 진단표가 있고요. 도박 중독 선별 도구는 GA20문항이 있고, 인터넷 중독 선별 도구는 한국계 인터넷 중독 척도가 있다. 뭐 제가 한번 해봤죠. 자, 성격평가 도구에 포함된 중독 관련 척도, 다민족 인성검사, MMPI-2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성격평가 질문지가 있다.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고 총 344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임상 척도 중 알코올 문제 척도와 약물 문제 척도가 있다. 사실 질문지에도 344문항이다. 그럼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최소한 1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너무 길다 보면 좀 그래요. 네. 알코올 문제 척도, 알코올 장애와 연관된 행동과 경험을 측정하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충동성, 주거 적개심과 같은 높은 상관이 있다. 약물 문제척도, 약물의 사용, 남용, 의존과 관련된 행동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아, 네. 아이고,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가지씩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중독에 한 가지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서 좀 하라고 했더니 아무도 연락이 없어서 또 뭐 그냥 내가 하게 될 텐데, 뭐 내가 하는 게 뭐 싫어서는 아니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으니까 일단 내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